자, 그러면 제 5강 5회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1894년 농민전쟁의 참가 계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이제 세 번째에서 1894년 농민전쟁의 전개 과정을 크게 네 단계로 나눠 살펴본다라는 얘기를 했죠. 여기에 이제 참가했던 그런 이제 참가 계층들은 이 1894년 농민전쟁에는 봉건 정부의 불만을 품고 있는 광범위한 사회계층이 참여했어요. 그래서 크게는 그 참가 계층을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는 주로 이제 물론 전체적인 참가층은 농민들이었지만은 여기에 그 농민전쟁을 이끌어갔던 지도부의 성격을 보면은 크게 이제 세 부류가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관파예요. 역관파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관직의 길이 막혀버린 몰락 양반이 핵심이었어요. 몰락 양반이 중심이었고, 그들은 당시에 잘못된 조선사회를 고치려고 하는 그런 의지보다는 이 전체적인 농민들의 저항의 분위기,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지위를 향상시켜 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주 목적이었다. 즉 그들은 농민들의 이런 광범위한 저항 의식을 모아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정부를 만들면 거기서 이제 자기가 고위직으로 올라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즉 그들은 지위 획득을 지향하는 체제 내적인 반항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시에 이제 문란하고 와해되어 갔던 조선 왕조의 어떤 이제 집권 체제를 개혁하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목적은 아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1893년 4월과 5월에 이제 보온 집회가 열렸는데, 이때 주도했던 사람이 몰락의 양반이었던 서병학이었어요. 그래서 체제후의 교조 신원운동을 이제 주동하면서 보온 집회를 열었는데, 조정에서는 92년부터 이제 동학교도의 집회, 대중 집회가 열리고 있었기 때문에 어윤중이라는 그런 이제 중앙 관료를 파견을 해가지고 그 보온 집회의 성격과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고 또 그들이 요구하는 요구 조건이 뭐냐, 이런 것을 좀 파악을 해봐라 라고 이제 그런 명을 내려서 중앙군대를 파견했어요. 그러자 이제 그 보온 집회를 주도했던 서병학이라는 사람이 이 정부군이 그들을 이제 진압하러 오고 주모자를 체포하러 오는 것이라고 이제 판단을 해가지고 밤중에 도망을 갔어요. 그렇게 해서 보온 집회가 이제 지도부가 없는 농민들은 오합지졸이죠.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까 지도부가 도망이 가서 그렇게 하고 정부군은 오게 되고, 그러니까 농민군의 보온 집회가 무산되었습니다. 그래서 농민군들은 그다음에 주로 농민군을 중심한 동학 교도들은 지도부의 기만적 행위에
분노하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되었어요. 두 번째는 종교파입니다. 두 번째 이 1894년 농민전쟁의 농민전쟁 등을 주도했던 지도부의 성격 중에 두 번째는 종교파인데, 이 종교파는 주로 동학교의 조직 중에서 북쪽 충청도를 장악하고 있었던 동학교의 최고 지도부 그룹들이에요. 그 최재우가 제1대 최재우가 이제 백성들을 혹세무민시킨다라고 처형이 된 이후에 제2대 교주가 최시영이었는데, 이 동학교의 최고 지도부가 모여있는 데가 북접이었어요. 충청도에. 이 세력은 본건 권력의 불만을, 또 본건 정부의 어떤 모순을 투쟁이 아니라 타협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주로 종교적 자유의 획득에 주력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조선 정부가 동학교의 포교를 인정해달라 라고 하는 것을 주로 요구했어요. 그리고 종교적 초현실성을 고집하고 주관주의적 운동에 집착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71년 이필제 난에서도, 이필제도 동학의 동학교도였거든요. 그때 최시영에게 와서 상의를 합니다. 조선 정부가 이렇게 문란하고 그러는데 내가 이것을 나름대로 해결하려고 한다. 그래서 무력으로 내가 그 조선 왕조의 잘못된 점을 개혁하려고 한다 라고 최시영에게 상의를 하게 되자, 최시영은 무의하다, 그러니까 뭘 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렇게 저절로 그렇게 되어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무력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 밀란을 일으키는 것을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종교파는 밀란을 일으키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동학교의 최고 지도부들이 북접파가 주로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최시영이에요. 나중에 1898년에 체포되어서 처형되게 되죠. 그렇게 되자 제3대 교주가 손병희가 되죠. 98년 이후에 이제 그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세 번째 그룹은 개혁파입니다. 주로 이들은 동학교의 남접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라도를 장악하고 있었고, 전라도의 고부의 접주인 전봉준, 김계남은 남원의 접주였고, 서장옥, 손하중은 고창의 접주였어요. 주로 전라도에 있는 접주들은 나중에 이제 전봉준이가 체포되어 가지고 그 신문을 받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자기는 동학이라고 하는 나름대로 그것을 믿기도 하지만은 동학의 종교적인 틀을 이용해서 조선 사회의 정치 개혁을 지향했다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즉 이들은 남접은 빈농 하춘민이 주축을 이루었고, 철저한 정치 사회적 개혁을 통해서 조선 사회를 새로운 사회로 만들고자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나름대로 당시의 사회 모순을 해결하는데 직접 나서려고 하지 않았던 북접의 지도부들의 이제 불만을 갖고 있었고, 1894년 농민전쟁을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나름대로 당시에 북접의 지도부들에 대해서도 이제 나름대로 항의를 한다든가 이런 형태를 띠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제2차 농민전쟁이 일어날 때 9월 달에 일어날 때도 원래는 북접의 지도부들은 마찬가지로 참여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근데 밑에 있는 이제 접주들이 이제는 참여해야 됩니다 라고 요구하게 되자 제2차 농민전쟁 때는 다 이제 남접의 지도부와 농민뿐 아니라 북접의 지도부와 농민도 참여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2차 농민전쟁 때는 남접뿐만 아니라 북접의 지도부와 농민도 같이 참여하는 그런 형태를 띠게 돼요. 이게 전봉준입니다. 1855년생이고 이제 94년 우금치 전투에서 거기서 이제 그 농민군이 그 40차례 전투를 벌였지만은 거기서 이제 패퇴하게 되자 작전상 후퇴를 하게 돼요.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후퇴를 하게 되는데 당시 이제 동학교도에 밀고 의해서 이제 일본군에 체포되죠. 체포돼서 재판 받고 그다음 신문 받고 이렇게 해서 1895년에 이제 처형이 되죠. 고부의 접주였습니다. 몰락 양반이었고 그 당시에 고부에서 서당 선생을 행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김계남 남원의 접주였습니다. 남원의 접주였고 가장 그 당시에 동학교의 접주 중에서 가장 뭐 괄괄하고 이제 그러면서도 성질이 급하고 이렇게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가운데 있는 사람이 고창의 접주인 손아중이었어요. 손아중. 손아중은 이제 재미난 일화는 고창의 접주였는데 고창에는 이제 선운산이라고 하는 이제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인데 거기 선운산의 정상에 마애불이 있었어요. 마애불은 바위에다가 부처를 새긴 거죠. 부처를 새겨서 부처님을 새겨가지고 거기에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은 그 부처님의 그 배꼽에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비기,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비법이 있다는 거예요. 비법이 있는데 그것은 그 함부로 열면은 벼락 맞아 죽고 나름대로 그 비법을 행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열을 때는 그 비법이 하여튼 보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는데 그것을 손아중이가 이용을 해요. 그래서 손아중이 고창에 접주이면서 동학교도들을 데리고 그 선운산에 가가지고 실제로 그 부처님의 배꼽에서 비기를 열어봤다 라고 하는 이제 소문을 내서 이 고창의 손아중의 휘하에 많은 농민들이 귀합이 되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제2차 농민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하여튼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농민전쟁에 참여했다가 같은 동학교의 교도의 밀고에 의해서 이제 체포되어 가지고 서울로 압송되는 장면이에요. 이제 그렇게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이렇게 일으켰던 1894년 농민전쟁의 역사적 의미 및 한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민전쟁을 일으켰던 목적은 조선 왕조의 나름대로 잘못된 사회 체제를 개혁하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하여튼 표출이었는데, 거기 그 내용은 그들이 1894년 5월서부터 8월 달까지 행했던 그 집강소의 개혁안, 폐정 개혁안에 그들이 이루고자 하는 내용이 드러나게 되죠. 여기 보면은 당시 시대적인 과제 중에서는 반봉건의 내용, 즉 중세 사회 체제의 모순을 극복해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정치적으로는 탐관오리와 불량한 양반의 응징, 사회적으로는 신분제도의 폐지와 천민의 해방, 경제적으로는 삼정의 개혁과 고리체의 무효화와 그 다음에 중세적 경제 구조였던 지주전호제의 개혁과 평균 분작의 실시를 들 수 있습니다. 요거는 구체적으로는 그 폐정개혁안, 여러분들 유인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정치적으로는 2항, 탐관오리는 그 제목을 들어 제목을 조사해내서 일일이 엄징할 것, 그 다음에 횡포한 부호들을 엄징할 것, 이렇게 한 것은 당시에 이제 정치적인 측면에서 중세적 나름대로 신분제와 관료제의 타파를 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는 신분제도의 폐지뿐만 아니라 여기서 적극적으로는 노비 문서는 불태워버린다든가 혹은 칠반천인의 대우는 개선하라든가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청춘 과부는 재가를 허용하다든가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20대 때 결혼해가지고 남편이 죽으면은 이 당시에는 죽을 때까지 혼자 살아야 돼요. 그게 이제 재가를 다시 결혼하는 것을 금지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불공평하다. 재가를 허락하라라고 하는 요구. 이것을 나중에 이제 갑오 정권에서 많이 수용을 해서 개혁 정책을 펼치는 거죠. 자,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지주전의, 경제적으로는 지주전해제 개혁과 평균 분작의 실시. 이건 토지를 평균하여 나누어 경작해야 할 것, 그 내용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실제로 역사학자들 간에 논란이 있는데, 실제로 토지의 소유권을 그렇게 공평하게 분배해야 한다는 소리냐? 그것보다는 토지의 이건 이제 소작을 균등하게 하자는 요구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역사학자가 실제로는 조금 더 많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것은 소유권을 분배하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혁신적인 요구죠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반제는 미국의 일본 유출을 금지한다든가 혹은 일본 상인의 폐해를 제거한다든가, 그 다음에 일본 세력을 몰아낸다든가. 그래서 제2차 농민전쟁 때는 본격적으로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을 몰아낸다라는 이제 목적에서 일으킨 거죠. 그래서 슬로건도 척외양창이었어요. 그런 형태를 띠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1894년 농민전쟁의 역사적 의의는 기본적으로 당시의 시대적 과제였던 반봉건적임과 동시에 반침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즉, 중세 사회체제의 모순을 극복하고 근대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는 그런 시대적 과제와 서구 열강의 경제적 정치적 침탈,
이제 극복해야 된다는 시대적 과제를 나름대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고자 제시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기본적으로 그 내용은 봉건사회의 타파, 극복을 지향하시고 봉건적 사회경제 구조를 해체시키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밑으로부터의 근대사회의 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은 서양에서 이제 프랑스 혁명에 의해서 중세사회에서 근대사회로 이행한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갑신정변은 위로부터 지배층이 나름대로 대오각성을 해서 이제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려고 했던 것이고, 농민전쟁은 밑으로부터 이제 이 농민이 분화가면서 이제 소수의 분농과 다수의 빈농으로 분화되어 가면서 분농이 나중에 하나의 이제 사회 세력이 돼서 이 농민 전쟁을 통해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려고 했다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밑으로부터의 근대 사회의 길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회적으로는 신분 해방, 경제적으로는 토지를 평균 분작할사에서 나온 것처럼 농민적 토지 소유의 실현을 통해서 이제 근대적 사회적 경제적 평등을 지향하고자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은 이 제5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 시간 동안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